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내일부터 3일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날씨는 쌀쌀하다지만 많은 분들이 봄 기운 듬뿍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에겐 겁나는 연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공의 복귀 시한이 오늘 밤 자정인데 돌아오는 의사들은 미미합니다. 의사들의 총궐기 대회도 예정돼 있다는데 뭘 위한 집회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도 뭘 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론이 좋다고 마음대로 하겠다면 그것 또한 문제죠. 소통은 늘 쌍방향이 돼야 할 겁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전공의들과의 만남에서 아무런 접점도 찾지 못한 채 의료 대란을 바라보는 답답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박지영 기자, 전공의 복귀 숫자가 상당히 적죠. 그리고 병원 다들 비상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294명으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의 3%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복귀자 수는 내일 오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세브란스를 비롯한 대형 병원들의 진료 차질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체적인 전공의 사직 규모나 복귀 규모는 발표하고 있지만 개별 병원마다의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전공의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저희가 병원을 접촉해 취재해본 결과 한 빅5 병원 관계자는 고연차 전공의들이 일부 돌아왔다면서도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빅5 병원의 관계자는 대부분 복귀를 하지 않고 있다며 더 심각한 상황이 올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여기에 오늘로 계약이 만료되는 전임의들도 상당수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의료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공의들 간의 대화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오늘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일부 전공의들은 오늘 오후 4시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3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참석한 전공의는 10명 미만으로 전공의 단체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왔다고 박 차관은 말했습니다. 박 차관과 전공의들은 정부 정책 내용과 배경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고 참석한 전공의들 모두 이번 사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했다고 박 차관은 전했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 자리를 통해 이해와 공감을 넓혔고 전체 몇천 명의 전공의들에게도 전달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전공의 복귀를 기대했던 환자와 의료진은 충격입니다. 일시적인 차질이라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텼는데 이젠 3월이 오는 게 두렵기만 합니다. 의사협회는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데 3월 위기설이 닥친 의료 현장,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 병이 어떤 상태인지 의사의 설명을 듣고 싶지만 들을 수 없습니다. 수술 들어야 되는데 의사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있거든요. 저 불가해요. 선생님하고 되게 아는 거. 이런 환자들을 바라보는 간호사 마음도 아픕니다. 환자가 지금 국내표를 채워야 되는데 의사가 없다? 중증 환자들이 제때 필요한 처치를 못 받나 본데. 여기에 의료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환자들은 위험하잖아요. 꼭 봐줘야지. 선생님들이 양보를 하시고 국민을 위해서 나오셔야지. 환자 단체도 나섰습니다. 항암 등을 복전해 두고 있는 중증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어떤 대안도 없는 의료 공백 현실이 참담함과 좌절감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마련된 정부와 전공의들의 대화에 대해 의사협회는 거짓대화 시도이자 보여주기식 쇼라고 했습니다. 의료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께서 어떤 경위로 의사들이 이토록 강력하게 반대하는 정책을 의료개혁이라고 굳게 믿고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직접 밝혔는지. 하지만 의사단체도 의료 공백 장기화를 우려했는지 총파업 여부엔 말을 아꼈습니다. 의사협회는 다음 달 3일 서울 여의도에서 2만여 명이 모여 총궐기를 열고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정부는 의료 계획을 원칙대로 밀고 간다는 생각입니다.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국립대 의대 교수를 2배로 늘려 의대 정원 확대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오늘은 전공의 여러분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정부의 복귀 호소는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전공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는 전공의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3월 4일 이후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 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법 절차는 고발을 말씀하시는 건데.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은 현장 체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많게는 수천 명까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거라 말했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그러니까 원칙대로 그냥 쭉 진행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의대 정원을 뒷받침할 의대 교수 확충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1,200명에서 1,300명 규모인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 교수를 2027년도까지 2배 수준인 2,30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4월 공무원 정기직제에 국립대병원 의대 교수 증원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지금 전해드린 대로 전공의 대부분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상입니다. 전공의들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사회정책부 신경희 기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기자, 복귀하는 전공의들 오늘 밤까지 몇 명쯤 될까요? 그리고 왜 돌아오지 않는 겁니까? 네, 일단 정확한 복귀 인원은 내일 오전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0,0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다 같은 생각일 수는 없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지적들은 많습니다. 의사수를 늘리는데 찬반을 떠나서 자신들과 제대로 된 소통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모멸감을 줬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사직을 던질 수도 있다고도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미국 가서 푸드트럭을 해도 내가 이것보다는 행복하게, 그러니까 모멸감 받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살 수 있겠다. 정말 그런 움직임이에요. 이거요,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네, 그럼 다른 전공의들 분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오늘 SNS에 부산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비대위원들이 오늘 대전, 광주, 춘천 등에서 각 지역 전공의 대표들을 만날 예정이라면서 모두가 비슷한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큰 파도가 일렁이지는 않는 듯하다고 썼습니다. 집단 사직이란 방향성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되고요. 다른 병원 전공의 복귀 여부를 주시하는 전공의들도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복귀할 경우 혹시 동료들에게 이탈자로 낙인 찍히지 않을까란 불안, 또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만만치 않은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의 고심은 깊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 전공의들이 10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부에 대해서 왜 대화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더 나와서 이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뭔가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전공의들은 민주주의 국가가 맞냐면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비판해 왔습니다. 2,000명 증원을 전면 철회해달라고 했으나 강경 대응 방침이 유지되니 대화 창구를 모두 닫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마련된 대화 자리에도 소수의 인원만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전공의들 오늘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네, 복지부 직원들이 직접 병원에 나가 복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뒤에 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줘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절차는 3.1절과 주말이 지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복귀 시한이 오늘 밤이긴 합니다만 주말도 있고 연휴라서 월요일까지는 미루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네요. 그런데 군대를 가지 않은 전공의들도 있잖아요. 바로 군대 입대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던데 맞습니까? 네, 일단 맞습니다. 병무청은 미필 전공의들이 퇴직 처리가 되면 내년 3월까지 입대해 군복무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해당 병원장은 관할 병무청장에 통보하고 이후 입대 절차가 진행됩니다. 현재 복지부가 각 병원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인 만큼 병무청은 당장 전공의들의 입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뭐 주말 사이라도 좀 돌아와서 좀 정상화가 됐으면 하는데 참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공천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투톱이죠.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일부 전략선거구 경선 방식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홍 원내대표가 당원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지역마다 다른 걸 문제 삼은 건데 이 대표는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장세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선거구 3곳의 경선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광주 서구을과 경기 용인시정은 권리당원 의견을 배제하고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만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조직력이 약한 외부 신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인데 광주 서구을은 친명 양분한 법률위원장이, 경기 용인시정에는 이재명 대표 측근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출마한 곳입니다. 반면 친명계 인사가 출마하지 않은 대전 중구의 경우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외부 사람이 참여한다고 100% 일반 조사로 한다면 다른 경우도 같아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때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고 결국 이 대표의 뜻이 관철됐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탈당은 자유라고 한 이 대표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오랫동안 당을 같이 했고 이런 분들이 끝까지 우리 당에서 함께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또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 측은 경선 방식은 전략적 판단에 따라 정하는 것이라며 전략공관위가 가져온 안을 최고위가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당신 가족은 왜 안 벗기냐며 강하게 반발했던 홍영표 의원, 결국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민주당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기동민 의원, 그리고 친명계 5선 중진 안민석 의원도 컷오프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어디에 내보내려고 할까요?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친문계 4선 홍영표 의원과 친명계 5선 중진 안민석 변재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받는 기동민 의원도 컷오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후보 경쟁력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컷오프 이유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홍영표 의원도 경쟁력 부족해서 제외된 걸로 그건 아닙니다. 컷오프된 이유가 뭔가요? 공관위가 전략선거구 의결을 요청한 지역의 현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비명계 이장섭 의원만 경선 기회를 얻었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배제된 인천 부평을에는 친명계 비례 이동주 의원과 이 대표가 영입한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이 2인 경선을 치릅니다. 안 의원 지역구 경기 오산과 기 의원의 서울 성북을에도 친명계 영입 인재들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당초 서울 동작을 투입이 거론됐던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최근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은 수도권 전략 공천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두 분은 지방으로 갑니까? 서울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수도권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젯밤 13곳의 경선 결과도 발표했는데 비명계 이병훈, 유기홍 의원은 패한 반면 친명계 민형배 의원은 광주 현역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친문계가 이번 총선에서 상당한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탈당을 시사했고 임종석 전 실장은 당의 대답을 기다린다며 이틀째 지역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선 지금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 짧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최홍국 기자가 친문계의 움직임 알아봤습니다. 친문 중진인 홍영표 의원은 이재명의 사당화에 맞서 싸우겠다며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탈당을 시사한 걸로 해석됐는데 구체적 입장은 다음 주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당의 정말 패배를 위한 결정에 대해서 정말 비통한 심정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성동구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등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어제 격려차 지역구를 방문한 홍영표, 윤영찬, 송갑석 의원 등과 만찬을 하며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했지만 아직 문 전 대통령의 직접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공천 배제된 기동민 의원도 당의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관위가 활용되었다.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저는 공관위가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 내용이 커지자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 움직임도 분주해지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는 임 전 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합류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떡할 거냐고 여쭈었더니 동지들하고 상의해 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는 1일 광주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 파동과 관련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명을 제명당으로 바꾸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를 손흥민에 비유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아첨의 신구 대결이라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왜 이렇게 강하게 민주당을 자극하는지 한송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민주당 공천 파동에 대한 질문을 받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순도 100%의 이재명당을 만들려는 계획이라며 조국 신당처럼 민주당도 당명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게 무슨 민주당입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 이름 넣어서 제명당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말이 과합니까? 또 이 대표가 잠재적 당권 경쟁자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무리하게 찍어내고 있다면서 자신은 원희룡 전 장관을 최선을 다해 돕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선 이후 임 전 실장이 이 대표의 잠재적 대권 경쟁자가 될 거란 관측을 언급한 건데 동시에 한 위원장 자신도 원 전 장관을 차기 경쟁자로 염두에 두고 있는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 대표를 축구 선수 손흥민에 비유한 정청래 최고위원을 향해선 인기 배우보다 이 대표가 잘생겼다고 발언한 사례까지 들어 아첨 대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 이런 식의 아첨의 신구 대결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많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정청래 위원도 욕심 많은 분이잖아요. 한 위원장은 정 최고위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 을에 전략 공천한 하문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과 앞서 3차례 낙선한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을 함께 만나 원팀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천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지역구에 원희룡 전 장관을 내보낸 데 이어 옆 지역구인 인천 계양 갑에는 이 대표와 상당한 인연이 있는 인물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일종의 포위 작전인데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인천 계양갑에 전략 공천한 최원식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운동권 출신인 최 전 의원은 연수원 시절 이 대표의 의식화 교육을 담당했던 멘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수원 다닐 때 이 대표에게 그래도 영향력이 있었던 연수생은 지금은 좀 기대 달라졌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최원식 전 의원하고 민주당 출신으로 2012년 계양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최 전 의원은 이 대표의 맞상대인 원희룡 전 장관의 권유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원 전 장관과 최 전 의원을 내세워 이 대표를 포위해 인천 등 야당 텃밭인 서부벨트를 탈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계양갑의 경우에는 계양을 원희룡 후보님하고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있을 거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핵 실무를 총괄하는 김건 전 한반도 교섭본부장을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로 영입했는데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치권 행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왜 부적절하죠? 예를 들어서 언론인으로서 바로 넘어오는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외교관 글쎄요. 국민의힘은 여당의 험지로 4년 전 12곳에만 후보를 냈던 호남에 28곳 전 지역 후보자를 낼 계획입니다. 호남 후보자에겐 당 기탁금 1,500만 원을 전액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여야가 잠시 전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역구는 살리고 대신 비례대표를 한석 줄였다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식 기자, 선거가 41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에서야 선거구를 정한 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년 전에 마무리돼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17대 국회 이후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감소한 전북 지역 의석수가 협상 막판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결국 전북 선거구를 현행 10석으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하나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22대 총선 지역구 의석은 254석, 비례 의석은 46석으로 조정됐습니다. 서울과 강원 등 5개 지역은 특례구역을 적용해 기존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비례 의석 축소에 녹색정의당은 양당이 서로에게 유리한 지역 의석을 줄일 수 없다고 고작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건드리는 게 정당하냐고 반발했습니다. 오늘 이른바 쌍특검 법안 재표결도 있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넘어온 쌍특검 법안이 55일 만에 재표결됐습니다. 이 재의결이 되려면 출석한 국회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먼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 전체 출석자 281명 중 171표였고 대장동 특검은 177표였습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재표결을 2달 가까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공천 탈락 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조금 전 확정된 선거구가 지난 4년 전 총선 때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어디가 줄고 어디가 늘었는지 윤동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에서 의석수가 하나 줄어드는 곳은 노원구입니다. 갑을병 3곳이 갑과 을 2곳으로 합쳐집니다. 현재 지역구 의원 3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데 같은 당 의원끼리 공천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싹쓸이했던 부천과 안산의 지역구가 각각 4곳에서 한 곳씩 줄어듭니다. 반면 인구가 늘어난 평택시와 하남시, 화성시는 지역구가 한 곳씩 늘어납니다. 부산 선거구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북강서 갑을이었던 현행 선거구에서 북구를 갑과 을로 나누고 강서구를 따로 떼어낸 겁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강서구와 북구을 중 어디로 출마할지 정해야 합니다. 북구갑엔 현역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부산 남구 갑을은 하나로 통합돼 이웃이던 국민의힘 박수영, 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경쟁자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강세인 인천에서는 서구 갑과 을에서 의석 1개가 늘어나 병이 추가됩니다. 강원도는 현행 8구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당초 선거구 획정위안에 담겼던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공룡 선거구는 생겨나지 않게 됐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오늘 여야의 굵직한 공천 기사로 좀 가려진 뉴스가 있습니다. 단수로 공천을 확정받았던 민주당 이계호 정책위 의장이 경선을 치르는 쪽으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단수 공천 후보가 경선을 하게 한 건 여야를 통틀어 처음인데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장영욱 야당 반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장 반장, 단수 공천 결정 번복된 이유가 뭡니까? 네, 이제 이유는 다른 예비 후보들이 이계호 의원의 이 단수 공천이 부당하다면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 재심위가 오늘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이 민주당 당원 당규상 이 단수 공천은 지지율 격차가 20%포인트 이상일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심위 관계자는 이 의원의 경우에는 이 20%포인트 격차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애초에 공천관리위원회가 단수 공천을 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이 의원이 단수 공천이 발표된 게 지난 25일인데요. 그때 이제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상대 후보와 격차가 심각하게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재심위가 오늘 밝힌 기준과는 좀 다른 건데요. 게다가 이 의원의 지역구는 전남입니다. 이 호남 지역은 당초 경선이 원칙이라던 이 공관위의 기준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 논란 생길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 공천이 확정된 걸로 알았을 때 이계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나눴던 대화가 있습니다. 그거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친명 이계훈의 아니 이게 단수 공천되면 친명이 되면 기적을 만드십니다. 경선에 비명됐어요. 경선하면 비명? 대표님이 기적을 만드시는 공천 받으면 친명.
네, 이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대표는 이계 의원을 향해서 이 전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실제로 이 의원은 당초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이었지만 이 지난해 공천 TF 단장과 또 연이어서 정책위 의장에 임명되면서 그 이후로는 사실상 친명계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의 지역구 경쟁자들은 이 공관위가 이 특혜성 단수 공천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던 겁니다. 뭐 지금 화면 보셨습니다만 이 대표가 웃음이 많은 건지 지난번에 의원 평가 0점 받은 의원이 있다 그러면서 좀 웃는 장면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번에도 아주 박장대소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이 대표는 이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 언론의 프레임일 뿐이다 이런 거를 좀 농담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공천 파동으로 당내 분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친명 중진 안민석 의원 5선이잖아요. 컷오프 됐죠. 안 의원 말대로 본인이 이번에는 친명이어서 희생양이 됐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맞습니까? 그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명계 반발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좀 일종의 구색 맞추기용으로 컷오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 단독으로 앞서 입수했던 이 현역 하위 20% 명단에 사실 안 의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컷오프 근거가 또 전혀 없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 의원은 이 하위 평가 의원에 자신이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 언론이 이 하위 10%에 안 의원이 포함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자 안 의원은 이게 오보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위 명단을 보면 안 의원은 사실 하위 10%가 아니라 하위 10%에서 20% 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안 의원의 반박은 절반만 맞은 셈입니다. 네, 뭐 100% 자기 편만 공천할 수 있겠습니까만 민주당이 어떻게 이 공천 갈등을 헤쳐나갈지 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진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이다 보니까 검찰 수사에 난항이 이어졌는데요.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돈을 준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도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임 전 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윤관석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계약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검찰은 오늘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의원은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돈을 받은 의원이 기소된 건 이성만 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로써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임종성 전 의원은 지역구 업체에서 1억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판 성실받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임종성 전 의원이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돈으로 성형수술비 등을 지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지난 8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4년 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검사가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현직 검사들 간 몸싸움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언급이 됐었고 정 검사는 병원에 누워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법무부가 중징계를 내린 이유는 이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7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링거를 꽂은 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다 몸싸움이 벌어져 다쳤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정 검사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고 정 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무죄 판결이 났지만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마치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친 것처럼 수액을 맞는 사진을 배포하는 등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검사는 TV조선에 공직자로서 개인 입장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도로에서 불길에 휩싸인 차를 두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도망 끝에 붙잡혔습니다. 왜 불을 끄지 않고 도주했던 걸까요? 강석 기자입니다. 주택가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 한 대가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폭발음에 놀랍니다. 혼잡하신 것 같아요. 잠시 뒤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진화에 나섭니다. 검게 탄 승용차는 뼈대만 남았습니다. 차량은 이곳에서 폭발했는데 그 충격으로 깨진 유리 파편이 주택가 담벼락까지 날아갔습니다. 저기 뒷차였었는데 그 옆차들이 빵 한가 동시에 이렇게 차가 옆으로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주민들은 불이 나자 승용차 운전자가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정신이 없겠지. 그래서 내려와서 이리 걸어가면서 요만큼 이제 아줌마들 많이 나오고 요만큼 가면서 신고해 주세요 이러고 쭉 간 거예요. 경찰은 불이 난 지 10시간 만인 오늘 새벽 2시쯤 인근 사우나에서 20대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가스를 흡입하다 불이 나자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장 주변에는 부탄가스통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주행 중인 차량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정확한 걸 조사하면서 하나도 할 것 같습니다. 20대 운전자는 다른 사람 명의의 승용차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그 이유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 야구장 외야에 갑자기 차량이 날아들었습니다. 인근 도로를 달리다 추돌 사고를 낸 뒤 5m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어린이 선수 10여 명은 화를 면했고 차에 타고 있던 4명도 경상에 그쳤습니다. 전정훈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어린이 야구장으로 가는 내리막길을 급하게 달려갑니다. 밖으로 빠져나온 사람이 있는데 안에도 사람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된대요. 야구장을 가로질러 도착한 곳엔 국산 SUV 차량이 180도 뒤집혀 있습니다. 잠시 뒤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서울 강서구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도로가에 세워진 차를 들이받고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참수명이 기어 나오면서 살려달라고. 사고 충격으로 차량 잔해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데요. 야구장 철조망도 이렇게 부서졌습니다. 추락한 차에 타고 있던 20대 4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물이나 물도 있은 건 없습니다. 사고 당시 야구장에는 초등학생 10여 명이 있었습니다. 멀리 있어서 다행이지 좀 가까이 있었으면은 파편 같은 거 튀거나 그랬으면 좀 위험했을 것 같아요. 차는 외야에 추락했고 어린이들은 훈련을 끝내고 내야에 모여 있어서 화를 면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오늘 퇴근 시간대 서울 연신내역 앞에서 차량 8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했습니다. 도로가 전면 통제됐고 극심한 혼잡으로 이어졌는데요. 경찰은 급발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곽승환 기자입니다. SUV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내달립니다. 잠시 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현장을 수습합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앞 도로에서 차량 8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총 환자는 지금 현재까지는 1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명 정도가 좀 중상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이 사고로 1명이 병원 치료 중 숨졌고 1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왕복 5차선 도로 양방향이 약 1시간 동안 통제됐습니다. 퇴근 시간과 겹치면서 일대 교통은 크게 막혔습니다. 그물이 부서지는 소리 나서 내 친구는 엎드렸고 혹시나 그물 무너질까 봐. 사고를 낸 운전자는 79살 남성으로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가 번진했다고 들었어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경찰은 부상자들의 치료 상황을 지켜보며 관련자들을 불러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입주를 앞둔 한 재개발 사업단지의 조합장이 50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으려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철회했습니다. 사실 조합장 성과급 논란은 잊을만 하면 벌어지는 일인데 한쪽에서는 과하다, 또 다른 쪽에서는 정당한 대가다,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월 2,7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재개발 아파트.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조합은 총회 안건으로 조합장에게 최대 50억 원의 성과급을 지불하는 안을 올렸습니다. 제일 빠른 사업장이라니까요. 빨리 몰아붙여서 왔기 때문에 그 많은 금융비용, 그 많은 공사 원가 올라간 거 이런 것들 다 벌고 온 거예요. 하지만 많은 조합원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조합장에 그 50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1,600명 이상이 9년 동안 노력을 해온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취재가 시작되자 조합은 성과급 지급안을 철회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재건축 아파트는 2015년 조합 임원들이 150억 원의 성과급을 요구해 소송전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적당한 범위를 넘어선 안 된다며 성과급을 이익금의 7%로 제한했습니다. 서울시도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원칙을 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습니다. 수익성을 높였다거나 아니면 기간을 단축했다거나 이런 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성과급을 또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신당을 준비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던 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따로 만나 저녁 식사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 당시 검찰총장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화가 남긴 저서 내용을 홍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9년 9월 6일 저녁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의 기소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부인이 기소가 되면 후보자께서는 법무부 장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 총장님께서 그런 검찰총 지휘하고 계신데 그런 뭐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저녁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청와대로 불러 단둘이 만찬을 했습니다. 윤 총장의 조국 일가 관련 설명에 문 대통령은 조국 수석이 위선자냐고 물었고 윤 총장은 제 상식으론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인 정경심을 기소하겠다는 보고에 문 대통령은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법리상 그렇게 해야 한다는 대답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해당 대화 이후 윤 총장이 악역을 맡겠다고 했고 문 대통령이 고맙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윤 총장은 이를 수사 승인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대화를 저서로 공개한 함성득 경기대 교수도 책에서 문 대통령이 정경심 기소를 사실상 승인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당일 밤 10시 50분 정경심 교수는 기소됐고 자정 청문회가 끝난 직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대화에 대해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은 아는 바가 없다고 했고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자신이 알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프랑스가 낙태의 자유를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는 첫 국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상원과 하원 모두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이른바 로데웨이드 법안을 뒤집으며 낙태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폐지했습니다. 여성 인권 후퇴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The court literally taking America back 150 years. This is a sad day for the country. 프랑스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프랑스 상원은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Pour 267 contre 50, le Sénat a adopté. 프랑스는 1975년부터 일반 법률로 낙태권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아예 헌법적 권리로 못 박자는 사회적 목소리가 컸습니다. Lorsque 90% des Françaises et des Français sont favorables à l'inscription du droit à l'avortement,
헌법 개정안은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Nous serons le premier pays au monde à inscrire dans la Constitution cette liberté pour les femmes de disposer de leur corps. 다음 달 4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최종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내일 개막하는 K리그가 프리미어리그 스타 플레이어 출신 링가드로 뜨겁습니다. 링가드의 K리그 데뷔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서울과 광주의 경기 티켓은 2분 30초 만에 매진될 정도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한국은 물론 유럽 축구계를 깜짝 놀라게 한 링가드의 한국행. It's a new challenge, but I've accepted it. I'm here. I'm ready to embrace the culture.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프리미어리그 스타의 파급력은 놀라웠습니다. 모레 광주에서 열리는 광주와 서울의 개막전 경기가 예매 2분 30초 만에 모든 좌석이 팔렸습니다. 리그 흥행을 위해서 저희 홈 경기를 바꿔야 되나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속팀 서울은 링가드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구단 SNS의 조회수는 480% 이상 폭등했고 신규 시청자 유입 횟수도 700%가 넘는 폭발적인 추이를 기록 중입니다. 링가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명동과 강남 등 서울을 즐기는 모습을 공개해 팬들의 높은 관심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조심히 좀 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안 치고. 그라운드에서의 활약만이 남은 상황. 개막전 뛴다 그러면 전력 누수가 될까 팬들한테 내가 링가드야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아마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흥행 수표 링가드를 앞세운 올 시즌 K리그는 지난해 301만 관중을 넘는 역대 최다 기록에 도전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피아노의 전설 호로비츠가 마지막 모스크바 연주에서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 꿈을 펼쳐놓습니다. 클라라와 꾸밀 가정, 태어날 아기를 꿈꾸며 쓴 모음곡 어린이 정경 중에 가장 따스하고 평화롭습니다. 슈만과 클라라는 8명의 아이를 뒀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10년 만에 아이를 얻고 쓴 가정 교향곡입니다. 악보지 표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아이에게 바친다. 재롱 부리고 목욕하고 자장가에 잠드는 아이를 해맑고 행복하게 그려냅니다. 아기는 환희요, 축복입니다. 내가 천사를 낳았다. 아무것도 탓할 줄 모르는 천사. 하늘은 아기 천사에 곁들여 성스러운 이름을 선물합니다. 이제 너는 어머니라. 세상에서 제일로 복된 이름도 함께 얹어주셨다. 그런데 우리 반에 친구가 없답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 짝꿍이다. 근데 나이 차이가 너무 난다. 미국 학자가 이 정도로 낮은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터뜨렸던 비명이 있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그가 들은 2022년 한국 출산율이 0.78명이었습니다. 그게 지난해 0.72명으로 추락했습니다. 재작년도 완전히 망한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4분기만 치면 0.65명입니다. 0.7명 선까지 무너진 겁니다. 올해 예상치 0.68명이 벌써부터 무색합니다. 다투어 출산가정 현금 지원이 쏟아지면서 허경영이 예언자란 자조가 나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현금을 퍼부어도 날개 없는 추락에 백약이 무효입니다. 생물학자 최대천 교수는 진화론으로 보면 새끼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상황에선 낳지 않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사람이 행복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2027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세상을 그린 영화입니다. 모성과 부성은 어떤 시대에도 메마를 리가 없습니다. 2년 만에 마을에 울려 퍼진 아기 울음소리를 진심으로 반기고 축복하는 이 현수막들처럼 말입니다. 2월 29일 앵커 칼럼 오늘 우리 곁에 온 천사였습니다.
3일절인 내일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6도,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호남 서부와 제주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의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또 모레까지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시설물 점검 꼼꼼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대관령이 영하 12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도 중부는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는 내일 물결이 최고 5m로 거세겠고 해안에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꽃샘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9일 목요일 뉴스나잇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